정보철 흥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4회 소프트웨어 설계 쪽 문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정보처리 기사 필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들으시게 될 건데,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애지간하면, 조금 바쁘시더라도 애지간하면 시험 전날 밤을 새시든 뭐를 하시든 애지간하면 이 기출해설 특강, 제가 올리는 기출해설 특강을 다 듣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필기는 딴 거 없어. 그냥 기출해설이 기출문제가 짱이에요. 기출문제가. 제 기출문제를 조금 응용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꼭 들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문제답 이런 식으로 진행하진 않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꼭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뭐 좋아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다 듣고 합격만 해주세요.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남겨주시면 아주 고맙겠고, 뭐 기쁜 소식 전해주시면 좋은 거.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필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출해설이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다. 자, 근데 왜 흥달쌤은 필기에 기출만 하면 되는데 왜 필기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냐. 왜냐면은 실기의 출제 기준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필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필기를 합격한 다음에 실기를 보잖아요. 우리가 필기를 문답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 그리고 남은 기간이 2달이에요. 자, 2달 동안 그 실기에 있는 내용들, 그것들을 다 공부할 수 있느냐. 한 8시간씩 하면 돼요. 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 들어가 있죠?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네트워크,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정보보호론. 자, 이렇게 8가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깊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8가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요. 이거를 2달 안에 할 수 있다? 8시간씩 하지 않으면은 정말 하기 힘들다. 그래서 필기부터 준비를 해야죠.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달이나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필기에서 사지선다로 아주 수월하게 합격을 하고, 그리고 조금 심화 과정으로 심화로 공부를 해가지고 실기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게 가장 빠른 합격의 길이다. 만약에 내가 필기 어떻게 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2달 동안 공부했는데 시간이 모자라. 그래갖고 떨어졌어. 그러면 다음 시험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음 실기 시험. 그 기간이 얼만데 그냥 필기부터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실기까지 합격하는 게 가장 빠른 합격의 길이라. 오케이? 뭐 물론 지금 당장 뭐 내일 모레가 시험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필기부터 이론 공부를 하실 수는 없겠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분들은 그냥 열심히 기출해설 특강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정보처리 기사 한번 따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연히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필기부터 공부를 해주세요. 뭐 제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다른 강의를 듣든 유튜브에 있는 그런 공개 강의 이런 것들을 듣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기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지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그게 가장 빠른 합격의 길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서두가 너무 길었어. 자, 챕터 1 소프트웨어 설계 쪽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번 XP의 기본 원리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XP라고 하는 거는 애자일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애자일 방법론은 이런 XP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XP라는 게 있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자, 그리고 스크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스크럼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FDD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크리스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린이라는 것도 있어. 린이라는 것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애자일 방법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중 애자일 방법론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류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XP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나오는 건데, 얘는 5가지 핵심 가치라는 게 있고, 5가지 핵심 가치라는 게 있고, 자, 12가지 기본 원리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걸 다 외워요? 아니, 기본 원리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뻔한 내용이 나오는 거라서 5가지 핵심 가치를 외워야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외워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스플린트 단위로 뭔가 그 산출물을 만들어내게 돼요. 스플린트 단위로 동작이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거를 스크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플린트 단위라고 하는 거는 뭐 15일이다, 30일이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 사이에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15분, 매일 15분 정도의 짧은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스크럼이에요. 자, 그리고 FDD 같은 경우에는 기능 주도 개발이에요. 기능 위주로 개발하는 게 FDD고, 크리스탈이나 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애자일 방법론에 들어가는구나.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어쨌든 자, XP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사실 12가지 기본 원리가 아니라 5가지 핵심 가치가 많이 나와요. 5가지 핵심 가치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 5가지 핵심 가치는 알아두셔야지. 그래서 요거를 외우기 힘들거든. 그래갖고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약 처방해 주시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약 주실 때, 나한테 약 주실 때 피존 용기에다가 담아서 주세요. 담아서인데 단으로 담아서 주세요. 의사 선생님 나 약 주실 때 피존 용기에다가 담아서 주세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드백. 자, 피드백. 그 다음에 존중.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단순성.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의사 선생님, 나 약 주실 때 피존 용기에다가 담아서 주세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 생각하느냐고 아주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어. 한 10개 빠졌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의사 선생님, 피존 용기에다가 담아서 주세요. 좋아. 이런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오케이? 5가지는 실기에 쓰라고 나와요. 쓰라고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또 쓸데없는 거 했고, 쓸데 있어 다. 이거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건데 격가지로 알아보는 거지. 제가 문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기본 원리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선형 순차 메서드가 되는 거죠. 얘는 선형 순차 메서드가 되는 건데, 선형 순차 메서드하고 XP, 애자일 방법론하고는 영도 상관이 없겠지. 선형 순차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개발 방법론이겠지. 개발 방법론. 그러니까 얘는 뭔가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그 설계 단에서 그런 것들은 아니다. 뭔가 분석하는 그런 단은 아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자, 페어 프로그래밍, 짝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12가지 기본 원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얘는 공동 코드 소유, 얘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지속적인 통합, 이런 것들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는 들어가는데, 선형 순차 메서드하고는 영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12가지 핵심 가치 한번 12가지 원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닝 게임, 계획 세우기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소규모 릴리즈라는 말이 뭐냐면은 배포하는 거거든요. 배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앱 다운받잖아요. 자, 앱 다운받게 되면은 그것들이 한 번만 다운받는 게 아니라 요만큼 기능이 바뀌었어. 그럼 또 다운받을 수 있지. 뭐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소규모 릴리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크게 릴리즈하는 게 아니라, 버전별로 막 크게 릴리즈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오류가 발생을 했으면은 그것들을 빠르게 소규모로 배포를 하자라는 게 소규모 릴리즈예요. 자, 그리고 상징, 공통적인 이름 체계, 뭐 이런 거 다 안 나와. 단순한 디자인, 지속적인 테스팅, 그리고 리팩토링, 짝 프로그래밍, 공동 코드 소유, 이건 내 거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지속적인 통합, 이런 것들도 있고, 지속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했던 요 소규모 릴리즈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 얘는 디플로이니까 D라고 그래요. CD라고 하는 거고, 얘는 CI라고 해요. CI. 그래서 CI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면서 어떤 형상관리 서버라는 게 있어요. 자, SVN. 저는 SVN을 많이 쓰니까 이 SVN에다가 계속적으로 뭔가 계속 수정하는 거지. 소프트웨어가 계속 수정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개발자들이 여기다가 계속 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합. 소스 코드를 통합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뭔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을 사용자한테 배포해야 되겠지. 그래서 소규모 릴리즈 CD가 되는 거라. 오케이? 자, 40시간, 주당 40시간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장 고객 지원해야 되는 거고, 코딩 표준. 자, 이런 것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시험 보기 전날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5가지 핵심 가치가 잘 나오지. 의사 선생님, 피존 용기에다가 담아주세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어쨌든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생뚱맞은 그런 문제였어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럼바우 객체지향 분석기법에서 동적 모델링에 활용되는 다이어그램은, 자, 일단 럼바우라는 양반이 객체지향 분석기법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 객체지향 분석기법을 할 때 먼저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지. 객체라고 하는 거는 뭐 쇼핑몰을 만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회원이 들어갈 거예요. 회원이라는 객체가 들어갈 거고, 상품이라는 객체가 들어가겠죠. 뭐 주문이라는 객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객체 모델링을 하게 돼요. 객체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런 객체들이 움직여야 되잖아. 자, 움직이면서 어떤 상태값을 바꿔야 되겠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적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동적 모델링. 오케이? 처음에 객체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객체 모델링을 하는 거고, 그 객체가 움직여야 되니까 동적 모델링을 하는 거지.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이 있잖아. 그 기능에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능 모델링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이 럼바우라는 양반이 소프트웨어 격동기에 살았어요. 격동기에. 그래서 격동기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순서예요. 순서도 알아두셔야 돼요. 격동기예요. 격동기.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자, 객체 모델링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객체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나와요. 객체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나오고, 자, 그리고 동적 모델링 하게 되면은 얘는 상태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나와요. 상태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 기능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DFD, 자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DFD가 나오게 돼요. 자, 객체 모델, 회원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회원이 움직였을 때 어떻게 상태값이 바뀌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상세하게 움직이는지,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그리고 객체 모델링에서는 객체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고, 동적 모델링에서는 상태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고, 기능 모델링에서는 DFD라는 게 나오게 된다. 자, 어쨌든 동적 모델링에 활용되는 다이어그램은, 동적 모델링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뭘 활용하고 있어요? 상태 다이어그램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태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럼바우 방법. 객체 모델링이 있고, 동적 모델링이 있고, 기능 모델링을 하는 거죠. 자, 객체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객체 다이어그램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동적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상태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고, 기능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자료 흐름도라는 게 나온다. 얘 너무너무 잘 나와. 럼바우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다 잘 나와, 다.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이거 순서도 나오는 거고, 자, 객체 모델링 했을 때 뭐가 나오고, 동적 모델링 했을 때 뭐가 나오고, 기능 모델링 했을 때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다. 실기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별표를 한 57,657개를 쳐보세요. 그럼 이거 나와. 무조건 나와.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의 주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케이스라는 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를, 소프트웨어 우리가 뭐 쇼핑몰을 만든다, 이런 쇼핑몰을 만드는 거를 에이디드 해주는 거예요. 에이디드가 도와주다라는 거잖아요. 자, 뭐가 도와줘? 컴퓨터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을 컴퓨터가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개발할 수 있는 툴이라든지 형상관리 툴이라든지 협업관리 툴이라든지 뭐 설계할 때 쓰는 툴이라든지 뭔가 툴을 활용하고 있잖아. 그게 뭐 하고 있어? 그 컴퓨터가 날 도와주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보고 케이스 도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주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전 단계의 연결이다. 그래갖고 전 단계를 관리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를 도와주는 거죠. 그럼 이게 맞아. 자, 그래픽을 지원해 준다. 화면을 예쁘게 지원을 해준대. 그래갖고 뭐 ER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든지 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준대. 어이, 좋아. 얘가 그런 걸 해주는 거잖아요. 자,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을 지원한다. 여러 가지 개발 모형들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가져다가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도와주는 거잖아. 날 도와주고 있잖아, 지금. 내가 지금 쇼핑몰 만드는 거를 도와주고 있잖아. 오케이? 자, 언어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건 컴파일러가 하는 거지. 언어 번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번역에는 뭐 컴파일러라는 게 있고,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셈블리어라는 게 있다.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번역해 주는 거고,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한 줄 한 줄 통역해 주는 거고, 그리고 어셈블러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어라는 게 있어요. 어셈블리어를 번역해 주는 거. 이렇게 언어 번역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언어 번역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뭔가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객체 지향 기법의 캡슐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객체 지향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상속, 캡슐화, 정보 은닉, 뭐 다형성, 추상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캡슐화라고 하는 거는 정보 은닉하고 연관이 있어요. 정보 은닉이라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 캡슐화라고 하는 개념은 캡슐 속에다 이렇게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여지지 말아야 될 데이터, 외부로 유출이 되지 말아야 될 데이터들은 이렇게 싸는 거예요. 캡슐로 싸가지고 특정한 명령에 의해서만 요것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걸 보고 캡슐화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 개발을 할 때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은 만약에 네임이다 라고 하면은 프라이빗한 개체로 해가지고 소문자로 써야 되겠어. 프라이빗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스트링 형태야. 스트링 형태이고 여기를 네임으로 할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네임을 외부 클래스에서 외부 객체에서 얘를 직접 참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퍼블릭이라는 메서드를 만들게 되는데 퍼블릭이라는 메서드를 만들면서 getter setter 메서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get 이름은 맘대로 해요. get name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네임을 리턴해 주는 거고 set name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름에다가 어떤 값을 요 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getter setter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캡슐로 묶었잖아. 클래스 안에 있는 것들을 캡슐로 묶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캡슐화라고 한다.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진다.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지는 거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호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것만 가지고 막 직접 참조하지 않으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단순화된다. 이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이 높아진다. 얘는 독립성을 높인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어떤 객체의 그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독립성을 높인 거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높아져요. 자, 변경 발생 시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다. 직접 참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어요. 자, 상위 클래스의 모든 속성과 연산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얘는 상속이지. 얘는 상속에 해당이 되는 거다. 사실 1번, 2번, 3번 요것들이 조금 애매하다 싶어도 4번이 정확하게 아니잖아요. 얘는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물려받는 거는 상속에 해당이 되는 거라.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객체 지향 특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캡슐화라고 하는 거는 싸는 거고 정보 은닉이라고 하는 거는 쌌으니까 백같아서 못 보게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상속은 부모에 있는 모든 속성이나 연산들 프라이빗한 거 빼고 그 프라이빗한 거 빼고 물려받는 거를 상속이라고 하는 거고 다형성 형태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다. 자,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인자값만 다르게 해가지고 자, 그리고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때 아이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하고 재정의하는 게 오버라이딩이다. 자,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을 가져다가 세부적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자, 리모컨 공장에서 이 껍데기만 만드는 거야. 껍데기를 쭉 만든 다음에 TV에서 가져다가 각각의 기능들을 구현하고 선풍기에서 가져다가 각각의 기능을 구현하고 그걸 보고 추상화라고 한다. 자, 객체 지향의 특징들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객체 지향 설계 원칙은 자, 객체 지향 설계 원칙 솔리드라고 해가지고 5가지가 있는 거죠. 자, 솔리드 원칙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메서드와 의존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자, 클라이언트가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터페이스하고 연관을 맺을 때 상관이 없는 것들, 내가 쓸데없이 연관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객체 지향 설계 원칙 5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객체 지향 설계 원칙 해가지고 얘 솔리드라고 그랬죠? 솔리드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솔리드? 나를 믿고 있는 이거 노래 좋은데 어쨌든 저 중학교 때 좋아했어요. 자, 솔리드 해가지고 앞에 있는 글자 하나씩 싼 거예요. SOLID 해가지고 솔리드 원칙이라고 한다. 자, 단일 책임 원칙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은 그 클래스가 하나의 기능만 정확하게 동작을 해야 된다. 만약에 얘가 더하기라는 클래스, 그냥 클래스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 더하기라는 클래스야. 그러면은 더하기 기능만 정확하게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막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것들을 재활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 클래스가 자기가 하는 역할만 정확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개방 폐쇄 원칙 같은 경우에는 그 수정에는 닫혀 있고 수정은 못하게 하는 거고, 확장에는 열려 있는 거, 그걸 보고 개방 폐쇄 원칙이라고 한다. 수정에는 닫혀 있고 수정에는 닫혀 있고, 자 그리고 그 확장이죠. 수정에는 닫혀 있고 확장은 열려 있는 거, 확장은 열려 있는 거. 자 이걸 보고 개방 폐쇄 원칙이라고 한다. 자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상속관계에서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이에요. 자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은 아까 전에 했었죠. 나랑 상관없는 인터페이스하고 연관을 맺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이에요. 자 의존성 역전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바뀌는 클래스, 자주 바뀌는 인터페이스에다가 연관을 맺지 말아라 하는 게 의존성 역전의 원칙이다. 얘가 자주 바뀌면은 나도 바뀔 소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주 바뀌는 데다가 연관을 맺지 말아라 하는 게 의존성 역전의 원칙이다. 그래서 솔리드 설계 원칙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마 필기에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 실기에도 잘 나와요.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 이런 것들은 꼭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파이프 필터 형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죠. 뭐 MVC 모델도 있고 피어투피어 모델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어떤 모형으로 만들 거냐, 어떤 그 아키텍처, 어떤 구조로 만들 거냐, 요것들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인데, 파이프 필터 형태래요. 파이프 필터 형태. 파이프 필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파이프처럼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여기로 보내고, 또 어떤 처리를 하고 여기로 보내고, 어떤 처리를 하고 여기로 보내고, 어떤 처리를 하고 여기로 보내고,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뭔가 처리하는 거, 그걸 보고 파이프 필터 형태라고 한다. 자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이 된다.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이 되는 건 계층형이겠지, 계층형. 노드와 간선으로 구분이 되니까 계층형 아니면 그래프형이 되겠지. 자, 서브 시스템이 입력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고 결과를 다음 서브 시스템으로 넘겨주는 과정을 반복한다. 받고 넘기고, 받고 넘기고, 받고 넘기고. 얘죠, 얘. 옳은 거.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계층형 모델이라고 한다. 트리 형태. 얘가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겠지. 자, 세 개의 서브 시스템. 모델, 뷰, 컨트롤러, 제어로 구성되어 있다. 얘는 MVC 모델이 되는 거고, 모델, 그리고 뷰, 컨트롤러 해가지고 MVC 모델이 되는 거고. 보통은 이거 쓰죠, MVC 모델. 자, 어쨌든 파이프 필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서브 시스템이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게 파이프 필터 형태이다. 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층화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계층으로 나눈 거예요. 우리 OSI 7계층 같은 거 있잖아요. 보내고 계층적으로 보내는 거, 이걸 보고 계층화 패턴이라고 하는 거고,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은 이 서버한테 값을 주고 뭐 리퀘스트를 주고 리스폰스를 받고, 근데 얘는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얘도 연산을 할 수가 있고 얘도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접속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네이버 시스템이 되는 거고 얘가 서버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네이버에다가 요청,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보통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날려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연산을 하잖아. 그래서 둘 다 연산을 할 수 있는 거, 이걸 보고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데 여기 마스터 컴퓨터가 있어요. 마스터 컴퓨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슬레이브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은 그냥 입력만 받는 거, 값을 받아갖고 얘한테 전달을 하면은 얘가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돌려주는 거. 얘는 그냥 껍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게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이다. 자, 파이프 필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서브 시스템에서 입력하고 뭐 출력하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이것들이 쭉쭉쭉쭉 처리되는 거를 파이프 필터 패턴이라고 한다. 자, 브로커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간에 브로커 같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패턴을 브로커 패턴이라고 하는 거고, 피어투피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서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피어투피어 패턴이라고 한다. 그래서 P2P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토렌토 같은 거 있잖아요. 토렌토를 이런 피어투피어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자료를 얻겠다.
토렌토에서 내가 어떤 자료를 넣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거기서도 받고 막 잘라서 막 받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고 피어투피어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같이 처리하는 거. 자, 이벤트 버스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스를 통해 가지고 이 버스를 통해서 여러 개의 시스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벤트 버스 패턴이라고 한다. 자,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고 뷰하고 컨트롤러하고 그것들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들, 자, 뷰 같은 경우에는 화면단에 관련된 것들, 자,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처리단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원가입을 할 거라. 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회원가입 페이지가 있죠. 자, 그 회원가입 페이지를 보고 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원가입에다가 어떤 것들을 쫙 입력한 다음에 뭐 가입하기 딱 누르게 되면은 그것들을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하는 거지. 자, 컨트롤러에서 어떤 처리를 하게 되냐면은 뭐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입력값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러에서 체크를 하는 거고, 이 컨트롤러에서 모델한테 데이터를 이렇게 쏴주는 거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회원의 구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모델, 뷰, 컨트롤러로 나눠가지고 요즘에는 개발을 많이 한다. 그래서 MVC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 뷰, 컨트롤러, 데이터베이스 단하고 화면 단하고 처리 단하고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실제로 파일을 그렇게 나눠요. 파일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개발하는 걸 MVC 패턴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코드화 대상 항목에 중량, 면적, 용량 등의 물리적 수치를 이용하여 만든 코드. 이거는 맞춰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거는 표의 숫자 코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표의 숫자 코드가 되는 거라. 뒤에서 바로 정리할게요. 자, 순차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반이 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들어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주는 걸 순차 코드라고 하는 거고, 완전 순차 코드 같은 건 잘 안 나오는데 영역을 정해놓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영역을 정해놓고 11번부터 20번까지 영역을 정해놓고, 그리고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너는 뭐 1번, 너는 11번. 자, 이렇게 하는 게 완전 순차 코드이다. 자, 구분 순차 코드도 마찬가지로 블록으로 나눠서 하는 거,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걸 구분 순차 코드라고 하는 거고, 십진 분류 코드, 얘는 십진수로 되어 있는 거, 자, 십진수로 되어 있는 거고, 그룹 분류 코드, 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고, 자, 표의 숫자 코드, 얘가 잘 나오지, 얘가. 얘 아니면은 순차 코드 이런 것들이 잘 나오죠. 자, 표의 숫자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연산 코드도 그렇고, 표의 숫자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널빤지 있잖아요. 자, 널빤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가로가 몇이고 세로가 몇이고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중량, 면적, 용량, 거리 등을 코드화해서 표현한 거고, 자, 연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드를 봤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코드가 tb 언더바 2022 언더바 001,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건 TV겠네. 2020년도에 생산했을까? 1번 공장인가?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코드를 연산 코드라고 하는 거고, 합성 코드는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러 개 합쳐가지고 쓰는 게 합성 코드라고 한다. 코드의 종류도 잘 나오지만은 코드의 그 오류 있잖아요. 코드 오류 이런 것들도 잘 나오니까는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패턴 사용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단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어떤 소스 코드들을 누군가가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 자, 이런 구조를 만들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짤 수가 있어. 라고 GOFA 디자인 패턴이라고 소스 코드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것들을 가지고 참고해서 개발을 하라라고 하는 게 디자인 패턴이에요. 자, 디자인 패턴은 뭐 GOF의 디자인 패턴 말고 많아요. 뭐 아작스 디자인 패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들 많아. 그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용어가 뭐 GOF의 디자인 패턴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코드를 보고 디자인 패턴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생성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생성할 수 있는 생성 패턴. 객체 지향에서만 쓰는 거예요. 자, 생성 패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조 패턴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행위 패턴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그래서 생성 패턴도 되게 많아요. 뭐, 팩토리 패턴도 있는 거고, 싱글톤 패턴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많아. 구조 패턴도 많아. 데코레이터 패턴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행위 패턴 같은 경우에는 옵저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시험에서 생성 패턴의 종류, 구조 패턴의 종류, 행위 패턴의 종류. 자, 요것들을 그냥 써가지고 시험장 들어가. 그래서 달달달달 보는 거야. 그리고 시험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부터 찾으세요.
그리고 그거 맞추면 돼. 얘가 뭐 실무에서 쓰인다? 0도 안 쓰요. 0도 안 쓰요. 그냥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된다. 어쨌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거리가 먼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구조 파악이 용이하다. 이미 뭔가를 그 가이드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서 소프트웨어 구조 파악이 용이해요. 자, 객체 지향 설계 및 구현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 이미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잘 돌아가더라 라는 걸 만들어 놨으니까 좋죠. 좋은 거니까. 맞아. 자, 재사용을 위한 개발 시간이 단축된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내가 생각 안 해도 되잖아. 자, 생성할 때 이렇게, 행위를 할 때 이렇게, 구조를 만들 때 이렇게, 그것들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개발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절차형 언어와 함께 이용될 때 효율이 극대화된다. 절차형 언어에는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은 디자인 패턴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조 패턴이라는 게 있고, 자, 생성 패턴도 있고, 그 다음에 행위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객체가 생성이 되고 객체의 구조이고 객체의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절차형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객체라는 것 자체를 안 쓰요. 그러니까 절차형 언어하고 함께 이용될 수가 없는 거죠.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객체 지향 언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DFD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얘는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떤 단말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어떤 처리를 거친 다음에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절차로 나와 있는 거를 보고 DFD,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DFD예요. 오케이? 자, 틀린 거. 자료 흐름 그래프 또는 버블 차트라고도 한다. 맞아요. 구조적 분석 기법에 이용된다. 구조적 분석 기법에 이용될 수도 있고 그 객체 지향 기법에 이용될 수도 있어요. 다 이용될 수 있어. 자, 시간의 흐름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 시간 들어갔나요? 안 들어가 있잖아.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흘러가는 절차인 거지.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 절차인 거지. 시간의 흐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데이터의 흐름이니까. 얘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니까.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DFD의 요소는 화살표, 원, 사각형, 직선으로 표시를 한다. 맞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 잘 나오니까 기호들 잘 나와요. 자, 자료 흐름도 구성 요소 보게 되면 프로세스, 어떤 것들을 처리하는 거, 자료의 처리, 변환 과정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동글뱅이로 표시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 자료 흐름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런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저장되는 저장소,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짝대기 두 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단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료의 출처와 도착지, 이런 것들을 네모 박스, 이걸로 표시를 하게 된다. 자, 요거 표기법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픽 표기법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모델링하는 럼바우 분석 기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럼바우 아까 전에 나왔는데 지금 또 나오고 있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라. 얘는 별표를 5만 몇 개 치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럼바우 분석 기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객체 모델링,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럼바우라는 양반이 소프트웨어의 격동기에 살았다니까네. 그래서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객체 모델링, 기능 모델링, 동적 모델링. 블랙박스 분석 모델링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이제 객체 지향 분석 방법론, 여러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럼바우라고 하는 양반은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이렇게 하는 거고, 객체 모델링에서 뭐가 나와? 객체 다이어그램이 나오지. 동적 모델링에서는 상태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 모델링에서는 DFD라는 게 나오게 된다. 자, 부치 방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특징만 알아두시면 돼요. 부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미시적, 거시적 개발 프로세스예요. 자, 자콥슨 방법 같은 경우에는 유즈 케이스를 사용한다라는 거고, 코드와 요든 같은 경우에는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라는 거고, 위르스 브룩 같은 경우에는 분석과 설계에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위르스 브룩 방법이다. 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럼바우 같은 경우에는 격동기이고, 자, 얘가 제일 잘 나와. 얘가 제일 잘 나와. 그 다음에 부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미시적, 거시적 나오면은 부치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유즈 케이스 나오게 되면은 자콥슨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ER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코드와 요든 방법이 되는 거고, 얘는 잘 안 나와. 분석과 설계에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위르스 브룩 방법이 되는 거라. 이게 다 잘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얘가 잘 나오니까는 얘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미시적, 거시적, 유즈 케이스, ER 다이어그램 각각 뭐 코드화 요든 방법, 제콥슨 방법, 그리고 부치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미시적, 거시적 뭐 어떻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미시적, 거시적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오케이?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UML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일단 UML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 설계할 때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그래서 뭐 객체를 그린다든지 객체가 동작하는 거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UML이라고 한다. 그래서 UML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본 구성 요소는 일단 사물이 있는 거죠. 사물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사물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이어그램, 그것들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 그래서 기본 구성 요소는 세 가지예요.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 things 해가지고 사물이 되는 거고, relationship, 관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이어그램,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터미널이라는 거는 없어요.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의 상위 설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설계해 보면은 상위 설계라는 게 있고 하위 설계라는 게 있어요. 자, 물론 중위 설계라는 것도 있긴 한데 보통 그렇게 나누진 않고, 상위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는 거, 그러니까 분석 설계, 여기에 분석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설계 쪽, 자, 요쪽이 들어가는 거고, 하위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코딩 쪽, 실제로 프로그램하는 쪽, 그래서 얘는 구현 쪽이 하위 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자, 상위 설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키텍처 설계. 자, 아키텍처 설계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거죠. 전체적인 구조는 분석이나 설계에서 하는 거지. 오케이? 자, 모듈 설계. 자, 모듈 설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현하면서 하는 거잖아. 더하기라는 기능을 만들어라, 빼기하는 기능을 만들어라. 이런 구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위 설계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 모듈 설계가 된다. 자,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거나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석이나 설계 단계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다. 얘가 정확하게 구현해서 하는 거니까. 모듈을 설계한다고 하는 거는 그 설계서를 바탕으로 개발자가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이니까. 오케이? 자, 상위 설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위 설계는 아키텍처 설계, 예비 설계, 그리고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하고 설계에 해당하는 것들. 분석하고 그리고 설계 쪽에 해당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상위 설계라고 하는 거고, 하위 설계라고 하면은 이제 구현 쪽을 하위 설계라고 한다. 모듈 설계, 상세 설계, 시스템 내부 구조 및 행위, 그리고 컴포넌트, 자료 구조, 알고리즘, 실제로 개발하면서 하는 설계들을 하위 설계라고 한다. 뭐 통합 설계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통합 설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통합적으로 하는 거, 통합적으로 하는 게 통합 설계이다. 상위 설계하고 하위 설계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위 설계는 구현에 해당하는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하위 설계이다.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자료사전에서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자, 일단 자료사전이라고 하는 거,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DFD 했잖아요. DFD.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 데이터가 흘러가는 다이어그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데이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쓰는 거. 이 회원이라는 데이터이다. 자, 그러면은 회원이라는 데이터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느냐? 아이디라는 것도 들어가고 플러스, 패스워드라는 것도 들어가고 플러스, 이름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뭐 플러스, 자, 그리고 성별이 들어가는데 남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플러스,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플러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엔 취미라는 거는 반복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더 데이터를 상세하게 정의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자료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한다. 자, 거기서 선택을 의미하는 거래요. 선택을 의미하는 거. 자, 선택 같은 경우에는 가까로예요. 가까로.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가까로가 되는 거라. 가까로 한 다음에 남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자. 자, 이렇게 하면은 남자, 여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 선택의 의미는 가까로가 되는 거라. 자, 이렇게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반복의 의미예요. 반복. 자, 얘는 연결이고 뒤에 할 거야. 뒤에 할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자료의 정의죠. 회원은 뭘로 되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는 자료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 있고 패스워드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괄호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뭐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각괄호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반복, 그리고 곱하기 곱하기 하게 되면은 설명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라. 이거 잘 나와요. 자료사전의 작성 규칙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시스템이 가져야 할 기능이 아닌 것은 했어요.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UI라는 게 있고 UX라는 게 있죠. 자, UI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시스템하고 나하고 접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화면을 구성해 준 거. 그걸 보고 UI라고 하는 거고, UX 디자인한다, UX 디자인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UX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경험을 토대로 그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게 UX예요, UX.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뭔가 만드는 거, 그걸 보고 UX라고 하는 거죠. 사용자의 경험을 토대로 뭔가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그것들을 UI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지. 자, UI하고 UX를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UI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는 화면이에요. 근데 그 내가 보는 화면을 UX 디자인을 통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UI를 만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UX 디자인한다 라고 하는 거는 뭔가 사용자의 경험을 통해서 편리하게 뭔가 만드는 그런 디자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오케이? 우리가 정보처리 기사 C기나 따는데 UI가 뭐고 UX가 뭐고 이런 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UI가 가져야 할 기능이 아닌 거래요. 자, UI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력을 검증해야 된다. 내가 메일 주소를 써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메일 주소 형식이 아니야. 그럼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편리해야 되니까 어쨌든 UX 기반으로 UI를 만드는 거니까 편리해야 돼. 맞아요. 에러 메시지와 에러 메시지 처리, 에러 처리와 에러 메시지 처리. 뭔가 내가 이렇게 아이디를 잘못 입력했어. 그럼 밑에 빨간색으로 나오잖아. 아이디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처리를 해주는 게 내가 볼 수 있는 화면이니까 이런 것도 해줘야 되겠죠? 자, 도움과 프롬프트 제공. 어떤 필드들, 이렇게 어떤 텍스트 박스를 보면은 여기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뭐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플레이스홀더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움하고 프롬프트지. 이런 것들 제공해 주면 아주 편리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제공해 주면은 좋다. 그 UI에 이런 거 있으면은 사용자의 경험, UX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좋지. UI는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소스 코드 분석 및 오류 복구. 소스 코드 분석하는 건 구현이나 테스트 쪽에서 하겠지. 이런 UI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UI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UI에서 하는 작업이 아니다.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 명세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구사항 명세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쭉쭉 끄집어내는 거죠. 뭐 청취를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워크샵을 가가지고 소주를 먹는다든지 설문지를 돌린다든지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쭉쭉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면 되나? 아니지.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 정리를 할 때 그것들을 명세기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받았으면 그것들을 정리해서 문서화시키는 기법. 자, 근데 이 명세기법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기법, 그러니까 정형화된 기법하고 정형기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비정형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정형 기법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딱딱 떨어지게 하는 거. 자, 그리고 비정형 기법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해달래요. 저렇게 해달래요. 이렇게 하는 게 비정형 기법에 해당이 된다. 어쨌든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비정형 명세기법은 사용자의 요구를 표현할 때 자연어를 기반으로 서술한다. 내가 여기 비정형 자연어로 한다고 했잖아요. 오케이. 자, 비정형 명세기법은 사용자의 요구를 표현할 때 Z 비정형 명세기법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Z라는 명세기법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명세기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형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거라.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자, 정형 명세기법은 사용자의 요구를 표현할 때 수학적인 원리와 표기법을 이용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정형 명세기법은 비정형 명세기법에 비해 표현이 간결하다.
수학적으로 표시했으니까 어쩌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결하게 표시를 할 수 있겠지. 자, 1번하고 3번하고 4번. 내가 Z라는 걸 모른다라고 해도 정형명세기법이 뭔지, 비정형명세기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 1번하고 3번은 추출해낼 수가 있어. 얘는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형명세기법. 얘는 수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어로 쓴 것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고 표현이 깔끔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Z라는 걸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정형명세기법이 뭔지, 비정형명세기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이 문제는 맞힐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기법 정리를 해보면은 정형명세라는 게 있고 비정형명세가 있어요. 자, 정형명세는 수학이나 논리학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명세 오류 및 모호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딱딱 떨어지니까. 자, 어렵고 시간 소모가 많이 된다. 자, 비정형명세기법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게 비정형명세기법이고, 사용자 개발자 의사 전달이 용이하다. 줄줄줄줄 쓰니까. 자, 그리고 좀 모호해요. 이게 뭐 하라는 거지? 설명을 듣지 않으면 되게 모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형명세기법하고 비정형명세기법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요구 분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요구 분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 결과의 문서화를 통해 향후 유지 보수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다. 자, 분석 결과.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분석을 했으면은 이 사람이 나 나중에 뭐 좀 더 추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기능이 구현이 안 되겠지만 다음에 뭔가 추가해 주세요. 그럼 유지보수 단계에서 해야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남김으로 해서 유지보수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 남기지 않았어. 나 옛날에 해달라고 그랬는데 네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어. 옛날에 분명히 말했는데 네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냐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서화를 통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라. 문서에 안 나오면은 그냥 내가 말하고도 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보통 현업에서는 메일을 쓸 때 참조를 냅다 걸어. 참조를 거는 이유가 나 이거 했다? 나 이거 너 좀 이거 좀 증인 좀 해줘. 이거랑 똑같은 거라. 어쨌든 문서화를 꼭 시켜야 된다. 자, 개발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계이다. 개발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계는 얘는 유지보수 단계예요. 유지보수 단계. 유지보수.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이라는 단계를 수행을 하는 거죠. 자, 계획 단계를 수행을 한다. 자, 계획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감님이 해가지고 이 계획 단계에서는 비용을 산정한다든지 인력을 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정말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나면은 분석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분석 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구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유지 운영 단계로 이렇게 빠지게 돼요. 자, 그러면 보통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요 테스트까지 요거를 개발업체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만약에 얘가 1년짜리 프로젝트야. 1년짜리 프로젝트면은 1년을 개발을 한 다음에 유지 운영 단계를 넘겼어요. 그러면은 1년만 쓰나? 그 시스템을 1년 만들려고 1년 동안 개발을 했나? 아니죠. 물론 만약에 1년짜리다. 1년짜리면은 여기도 지금 1년 됐어요. 유지 운영이. 자, 1년이 됐으면은 당연히 얘가 비용이 더 크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아니라 10년을 보고 만드는 거라 5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비용은 이 유지 운영 단계가 가장 크겠죠. 오케이? 그래서 유지 운영이 가장 개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이다.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료 흐름도 자료사전 등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이런 요구 분석을 하면서 이 데이터들, 회원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에 저장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 자, 보다 구체적인 명세를 위해 소단위 명세서가 활용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 맞는 거고 개발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계는 유지보수 단계.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애자일 방법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우리 애자일 방법론 하면서 여러 가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XP, 대표적으로 XP,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고 자, 스크럼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FDD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또 크리스탈이라는 것도 있고 린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아닌 것은 자, 기능 중심 개발. 얘가 FDD예요. FDD. 얘가 FDD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고 스크럼 있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있어요. 모듈 중심 개발이라는 건 없어. 모듈 중심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적
그 개발 방법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 모듈 중심 개발이라는 거는 없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얘는 사실 많아. 굉장히 많은 되게 문제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문제죠. 이거를 만약에 실기해서 내면은 아무 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어쨌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뭔가 중간자 역할을 한대요. 중간에 뭔가 역할을 하는 건 미드웨어가 되는 거지. 미드웨어가.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 미드웨어가 된다. 자,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입는 IoT 기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옷을 입었어. 그럼 나의 뭐 심박수를 체크한다든지 온도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웨어러블이 되는 거고, 하이웨어? 나도 몰라. 자, 응용 소프트웨어. 말 그대로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 뭐 한글이라든지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미들웨어가 되는 거죠. 미들웨어. 미들웨어의 종류. 얘 잘 나와요. 얘 잘 나와요. 자, RPC 해가지고 원격 프로시저 호출, 그리고 MOM, 메시지 양 미들웨어, 그리고 ORB라는 것도 있고 DB 접속 미들웨어라는 것도 있다. 종류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얘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TP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얘는 트랜잭션을 볼 수 있는 모니터예요. 트랜잭션의 상태를 보는 거. 자, 그리고 WAS. 동적으로 뭔가 동작하는 거. 내가 만약에 아이디 패스워드하고 엔터를 빵 때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 와수를 넘어가가지고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회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 동적인 것들을 해주는 게 와스가 하는 역할이다. 자, 그리고 ESB라는 것도 있다. 위키피디아 기준이니까 얘가 맞아요. 웹서버라는 것도 사실 나는 미드웨어라고 보는데 뭐 위키피디아 기준이니까 뭐 적었어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미드웨어 종류 잘 나와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GOF 디자인 패턴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디자인 패턴은 아까 설명드렸고,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생성할 수 있는, 객체 지향에 쓰는 거니까 그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패턴, 그리고 그 객체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 패턴, 그리고 그 객체가 움직이는 행위 패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된다. 그래서 구조 패턴, 생성 패턴, 행위 패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추상 패턴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세 가지예요.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렇게 세 가지다. 19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생성 패턴에 해당하는 것들, 구조 패턴에 해당하는 것들, 행위 패턴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시험 보기 직전에까지, 그때까지만 딱 외우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그럼 다 쓸데없는 거니까.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설계 지침이 아닌 것은 이렇게 뭐 길게 줄줄줄 나오잖아. 뭔가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닌 것은 했으니까 나쁜 거 찾으면 되는 거야. 나쁜 거. 자, 적당한 모듈의 크기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쵸. 뭔가 너무 크면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될 거 아니라 적당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모듈 간의 접속 관계를 분석하여 복잡도와 중복을 줄여야 된다. 복잡도도 줄이고 중복도 줄인데, 좋아. 좋아. 자, 모듈 간의 결합도는 강할수록 바람직하다. 요건 조금 애매하다. 자, 결합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합도는 낮춘다고 그랬지.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춰야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결합도는 강할수록 바람직한 게 아니라 결합도는 낮을수록 바람직한 거지. 그래서 얘가 아닌 거지, 얘가.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모듈 간의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 설계에서 계층적 자료 조직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냥 그렇대요. 그렇긴 한데 4번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결합도가 강하다고 그랬으니까 응집도가 강해야 되는 거죠. 응집도를 강하게 하고 응집도를 높이고 그리고 결합도를 낮춰서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는 거죠.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게 된다. 자, 독립성이 높아지면 어떤 게 가능하다? 재사용이라는 게 가능하다. 이 모듈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듈의 독립성을 높여야 되는 거고, 이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춰야 된다라고 그랬죠. 뭐 4과목에서 시험 엄청 잘 나오죠. 4과목에서 그 세세한 거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설계 20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이번 3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디자인 패턴의 그 상세한 내용들까지 가끔 가다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근데 나오니까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 디자인 패턴하고 UML 같은 경우에는 다 쓸데없거든. 진짜 다 쓸데없으니까 그 실무에서 전혀 쓸모가 없거든요. 뭐 물론 몇 가지는 하긴 하지만은 거의 쓸모없는 내용이니까 시험용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번 시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